자, 우리 이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제 사실 이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거시경제 전체 모형이 이제 총 수요랑 총 공급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Y고 P 이렇게 있는데, 그 총 수요를 이제 도출하려면 IS랑 LM 이걸 이제 도출하게 되죠. 그래서 IS식이 Y는 CIG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CIG 문제를 막 열심히 풀었고요.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얘기도 조금 몇 개 막 이렇게 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LM 곡선을 도출하려면 화폐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건데 화폐 공급하고요. 그 다음에 화폐 수요, 거래역 등기 화폐 수요랑 투기적 등기 화폐 수요 요거에 대해서 보려고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요거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화폐 공급이 어떻게 결정되냐. 뭐 내승성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뭐 승수랑 뭐 이런 것들 보는 통화의 관계 그거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지금은 요거 보는 거예요. 화폐 수요에 대해서 볼게요. 이건 케인즈 화폐 수요고요. 고전 화폐 수요는 거기 39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폐 수량설이죠. 그래서 화폐 수요가 요렇게 쓴 거는 이제 케인즈 방식이고 고전 화폐들은 기분 나빠해요. 왜 하필 이렇게 쓰냐? MV는 PY 요거 수량 방정식을 이용해 가지고 요게 이제 이만큼 원래는 이제 이게 화폐 수요 함수는 아니에요. 이만큼 경제 규모가 되면 돈이 이만큼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를 조금씩 이제 변형을 시키는 거죠. 화폐 수요를 요거 V를 이쪽으로 보내 가지고 화폐 수요를 V분의 1 해서 이만큼에 있는 거에 요 K만큼 V분의 1만큼 보유한다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해요. 그 화폐 수요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39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39번은 그 전통적인 화폐 수량설에 대한 문제이다 해가지고 그냥 거기 보니까 A국은 우유와 빵만을 생산하고요. 그 생산량과 가격은 다음 표와 같다. 2010년도 통화량이 20억이네요. 2011년도의 통화량은 이렇게 있네요. 힌트는 뭐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통속도라는 언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화폐 수량설이라는 언급이 없어도 이제 유통속도라는 말이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좀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MV는 PY 이렇게 해서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M은 2010년도 통화량이 20억이라고 주어졌고요. 요게 20억. 억도 써야 되나? 억도 써야겠죠. 그 다음에 P는 잘 모르겠고 P 거기 보니까 2010년도에 명목 GDP를 구할 수 있네. P랑 Y를 따로 구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봤던 PQ? 그게 이제 nominal GDP가 되는 거니까 2010년도는 우유 250 곱하기 40, 200 곱하기 10 해가지고요. 요거죠. 뭐 P0 2010년도, 10년도 이렇게요. 그렇게 되면 120억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이렇게 되면 승수가 6이구나. 그거를 캐치해낼 수 있고요. 6이구나. 그렇죠? 여기 서로 냈고요. 2011년도에 통화량은 어떻게 됩니까? 뭐 똑같은 패턴으로 봐야죠. 뭐 통화량이 얼마입니까? 하면 이거를 구하는 건데 승수는 6 그대로 쓸 거고 요거 2011년도에 국민소득 요거 구하셔야죠. 요거는 거기 있는 것처럼 2011년도 너미널 국민소득은 180억 이렇게 되고요. 얘는 6으로 그냥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통화량은 그냥 30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어렵다기보다는 이게 시험장 가면 운이죠. 이게 괜히 좀 이렇게 잘 보이면 편안해야 돼.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 긴장하지 말고요. 이것도 중요해요. 편안하려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냥 뭐 난 할 만큼 했어. 이래야지 그 마음이 편안해져요. 뭐 다 어느 게 인과관계가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영구 채권의 가격 푸는 거네. 뭐 이런 거는 뭐 글쎄 나올까. 뭐 재정학에서나 좀 나오는 건데 단지 그 3번에 그 퍼센트 포인트 상승이다라는 거는 이제 퍼센트가요. 그 2번에 있는 것처럼 이자율이 10%에서 12.5 하면 이걸 10분의 2.5 이렇게 하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퍼센트가 2.5% 퍼센트 상승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표현 정도만 좀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뭐 신문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거라서 우리 책에도 이 문제 보시면 왼쪽에다가 그렇게 퍼센트 포인트 그 설명이 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시고요. 그냥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하세요. 다음에 41번도 채권 가격 계산인데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하시죠. 원래 그냥 뭐 41번도 채권이 원래는 이게 2년 만기 채권이네요.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인데
2년이니까 1년, 2년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제 만기가 딱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표 이자율이 4.5%, 그러니까 45,000원만큼 받는 거죠. 근데 이미 이제 끝났고 여기에 이제 벌써 온 거예요. 그래서 1년 후에 받을 거는 100만 원에다가 45,000원, 뭐 이렇게 더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이제 디스카운트 해야 되는 거니까 디스카운트 쫙 했을 때 거기 보니까 시장 이자율이 10%네. 그래서 얘를 104만 5천 원인가요? 이걸 디스카운트 하게 되면 104만 5천 원을 1.1이니까 1.1로 이렇게 디스카운트 한 거. 뭐 그냥 그 원리만 그냥 살짝 보세요. 95만 원 보시면 되겠고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음에 42페이지 가볼게요. 네, 요거는 중요해요. 화폐 수량설 여기 MV는 PY 나와 있는 거를 이거를 이제 변화율 증가율로 나타내 가지고 이렇게 변수 값 줘가지고 구하는 거. 이거는 이상하게 자주 시험에 나와요. EC 방정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거기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MV는 PY 돼 있는 거를 변화율 표시하면 통화량의 변화율 더하기 유통속도의 변화율 그리고 P의 변화율 더하기 Y의 변화율 뭐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끝. 네. 주어진 값을 대입해 볼게요. 화폐 유통속도가 일정하대요. 일정하니까 이건 안 변한 거예요. 이게 일정하다는 거니까 이거 전체 값이 제로 이렇게 돼 있고요. 0%. 다음에 실질 경제 성장률이 3%. 이게 3이라는 얘기겠죠? 이게 3 이렇게 돼 있고요. 통화량 증가율이 6. 이게 6인가 봐요. 이게 6. 이 물가 상승률이 3%겠죠? 그렇죠? 그거 하나 구할 수 있겠네요. 요거는 3%. 예,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그거 구하시고 실질 이자율을 구하는 거네. 그래서 밑에 2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3% 구하게 되면 실질 이자율은 피셔 방정식을 이용해 가지고요. 이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더하기 물가 상승률. 이게 바로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목 이자율이 만약에 이게 10%라고 하면 원래도 이건 예측하는 기대인데 우리가 기대는 딱 정확히 맞았다라고 하면은 요게 3%니까 실질 이자율은 그래서 7%. 그래서 MV는 PY에다가 요 뭐 피셔 방정식 그거 활용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43번도 똑같네요. MV는 PY 그 공식에다가 그냥 대입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봐보세요. 단지 43번의 포인트는 다른 거는 다 주어졌어요. 통화량, 물가 이렇게 막 증가했다 나와 있는데 유통속도 변화율 이거를 좀 주어주지는 않았네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전년도 화폐 유통속도가 20이었다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요게 20이었다는 거죠. 이게 20이었다면 이렇게요. 그러면 MV는 PY를 이렇게 쭉 구하게 되면 요거 전체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0.1이 나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유통속도의 변화 크기 뭐 그걸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 그냥 MV는 PY에서 요거 값 구하세요. 그냥 약간 문제를 좀 틀은 거예요. 뭐 네,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갈게요. 이것도 뭐 다 똑같은 패턴의 문제예요. 43번. 거시는 사실 문제가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좀 정해져 있어요. 차라리 어려운 거는 저 뒤에 국제무역, 뭐 관세 막 이런 거 할 때 또 그게 또 미시잖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냥 또 미시라고 보시면 돼요. 계산 문제는 다. 자, 44번 보시면 화폐 수량설 공식 생각하시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세 번째 줄에 쭉 문제 끝으로 봐야 되는데 화폐 유통 속도는 예를 들으니까 MV는 PY 떠올리시면 되죠. MV는 PY. 네, 공식에 넣어 볼게요. 국내 총생산은 GDP는 2만 달러고요. 통화량이 8,000달러. 수량 방정식이 성립한다. 이거 구해야 되나 보네요. 통화량이 2만 맞나요? 국내 총생산이 명목 국민소득이 2만. 그 다음에 통화량이 8,000. 요거 값이 8,000. 유통속도 값을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성립. 그러면 8, 16, 2.5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요거 값은 2.5. 우리가 알 수 있는 2.5. 여기까지 우리가 캐치해냈고요.
끝인가? 아닌가? A국가의 물가 수준이 그 다음에 변화가 생겼군요. 물가 수준이 20% 상승하고 통화량은 10% 상승하고 이것도 변화율로 또 한번 물어봤네요. 변화시켰네. 그래서 M분의 물가 상승률, 유통속도 얼마나 변하는가, P분의 델타 P, Y분의 델타 Y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물가 수준이 20% 상승하고 얘가 20% 상승하고 그리고 통화량은 10% 상승하고 10% 상승하고 그리고 실질로 됐네. 국내 총생산이 10% 상승했을 때 이거 상승했을 때 요거 구하세요 하는 거네요. 요거 그렇죠? 근데 요거 V는 알고 있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화폐 유통 속도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되겠네. 요게 이제 20 이렇게 나와야 될 거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그리고 45번. 이거 아까 했던 것처럼 그냥 이게 기출문제인 것 같은데 법정 지급 준비율이 50이에요. 50%예요. 그래서 현금 8천이 한 은행에 왔는데 네 번째까지 갔을 때까지 더해서 순예금 창조의 규모가 얼마인가? 그거는 그냥 이렇게 한번 4번까지 생각해서 하시면 될 거예요. 넘어갑시다. 넘어가시고 46번 볼게요. 이것도 뭐 아까 계속 했던 거랑 뭐 크게 다르진 않네요. 자, 민간 보니까 뭐 본원 통화랑 통화량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통화량은 뭐 M이라고 할까요? 통화량은 현금 통화랑 예금 통화 이거의 합이고요. 그리고 본원 통화는 현금 통화랑 지급 준비율, 지급 준비금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냥 각각 이걸 구해서 그냥 하시면 되겠죠. 문제를 보시면 민간 경제 주체들은 현금으로 보유 안 해요. 다 은행에다가 보유한대요. 그래야지 이제 최대한 심플하게 되니까. 통화량에서 현금 통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래요. 그렇죠. 그리고 법정 지급 준비율이 15%고요. 총화 지급 준비율이 5%예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은행에 지급 준비율과 지급 준비금 먼저 그거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15%인데 5%까지 은행이 더 불안한가 보죠.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급 준비금이 200억이다. 그 20% 보유한 게 200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금 통화는 80%만큼 더 이렇게 밖에 나가 있으니까 1000억, 그거를 끄집어낼 수 있고요. 예금 통화가 1000억 이렇게 되는 거죠. 예금 통화가 1000억. 요거 구했고. 그다음 본원 통화하려면 그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금 통화 비율, 현금 통화 비율이니까 C분의 M 이거를 끄집어낼 수 있네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M이라는 것은 C 더하기 D네요. C 더하기 D인데 이게 1000이네. 1000. 그쵸? 그래서 좀 이게 C 이걸 알 수 있고 그러면 거기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첫 번째 줄 끝에 통화량에서 현금이 통화량에서 차지하는 그 비율 뭐 승수 구할 때 우리가 써먹는 건데 이게 20%래. 그러니까 0.2 이렇게 된다네요. 그럼 C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C 값 구하면 250 이렇게 나오나 봐요. 거기 2번에 나와 있죠. 이게 250 뭐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Z 지급준비금은 주어졌죠. 그 200억이라 주어졌죠. 200억 이렇게요. 그래서 통화량하고 본원 통화 구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렵다기보다는 말로 이렇게 돼가지고 식 써놓으시고 어떤 변수 좋냐 해가지고 뭐 좀 꼴 수도 있지만 그냥 그 주어진 값 잘 찾아내서 적용하시면 될 거예요. 47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 흐름만 보세요. 흐름만 47번은. 거기 보시면 핵심 체크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화량은 현금 통화랑 예금 통화로 돼 있고요.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세 번째 줄에 중앙은행은 예금은행이 보유한 국채 200억 원어치를 매입했대요. 그러니까 국채 200억 원어치를 매입하면 통화량이 200억이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로 2번에 있잖아요. 국채 200억 매입했다는 게 보는 동안 200억 증가했다라는 거 보시고 승수만 찾으시면 돼요. 승수가 이제 계산을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어진 정보에 대입하시면 2.5가 되고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500억 증가한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줄 끝에 보니까 이 두 가지 효과가 같이 있을 때 그 합은 어떻게 되는가요? 어떤 기업이 예금은행에서 100억 원을 인출했대요. 그럼 100억 원만큼 승수가 이렇게 줄어들겠죠. 돈을 더 많이 빌려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승수가 2.5니까 통화량이 250억 감소하는데 주의하셔야 될 게 빌려줬으니까 250억이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니까 현금이 100억 증가. 그래서 감소한 통화량이 150억 감소했다는 게 그래서 가로 3번 있잖아요. 그거 좀 주의하시고 국채 해가지고 우리가 통화량 조정하는 그 오픈 마켓 그거까지 연결시킨 거니까 문제는 되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렇게 암기하듯이 외워두시고 그냥 스토리를 잘 체크해 두시면 계산하는 거는 우선은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공부하실 때 계산하는 것도 중요한데 계산 문제 딱 이렇게 문제 보시고 어떻게 풀어야겠네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하루에 꼭 한 제가 보기에 그냥 심심하실 때 세법이나 딴 거 하시다 그냥 계산 문제가 한 10문제씩 보세요. 이렇게 풀면 되겠군. 이렇게 풀면 되겠군.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경제학 하실 때 그때 직접 풀어 보시고 그걸 좀 이제 익숙하게 되면 사실 또 요걸로 이렇게 볼 때는 여러분들이 필기했으니까 잘 와닿는데 또 책으로 보면 또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책 가져가서 책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책에 있는 문제 보시고 아니면 그냥 이걸 따로 이제 다운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 이제 안 보고 이제 딱 이렇게 풀어 보시고 이제 그거 되면은 그 다음에는 사실은 좀 낯선 상황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모의고사라든가 뭐 그런 거 이제 좀 보시고 뭐 그렇게 되면 할 만큼 한 거예요. 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뭐 진인사 대천명 화살은 쏘아졌구나. 그다음 뭐 열심히 한다면 기다리는 거죠. 근데도 안 되면 뭐 그럼 뭐 그냥 딴 길 가라는 건가 보다 뭐 하셔야 되는 거죠. 뭐 48번 볼게요. 48번. 48번도 그냥 문제에서요. 그 공식에 대입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캐치해내는 것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업 보면 현금 예금 비율 우리가 아까 K라고 했어요. 그래서 0.6이 K라는 거 보시고 지급 준비율이 0.인데 이걸 스몰 Z. 그 밑에 공식에 대입하면 승수가 2 나온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보도록 하세요. 넘어갈게요. 49번 문제는 그냥 캐피털라이제이션 자본화 얘기인데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뭐 시험제 거리는 이것도 재정학에서 자주 나오는 거긴 한데 그냥 뭐 투자 재무관리 이런 거 하시니까 넘어갈게요. 자, 50번 볼게요. 자, 50번은 이제 화폐 수요 이론이 이제 어떻게 발전했나 뭐 그런 건데 우리가 이제 화폐 수요 이론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에 피셔의 교환 방정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 봤던 거예요. 간단히 몇 개만 볼게요. 그럼 요거는 MV는 PY 요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화폐 수요라는 얘기는 딱 있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발전된 게 알프레드 마샬의 현금 잔고 방정식 이렇게 발전하네요. 그래서 V분의 1을 저쪽으로 넘겨가지고요. 내가 화폐를 얼마나 수요하는가 뭐 명확하게 한 건 아니지만 V분의 1 해가지고 명목 국민소득의 일정 비율만큼 보유한다. 근데 이 유통속도는 역시 그냥 고정돼 있으니까 얘네들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도 이제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케인즈 쪽에서는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막 영향 미친다는데 그 고전학파는 이제 거래육등기 화폐 수요를 강조해가지고 이자율에 영향 안 미친다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현실에서 케인즈가 대세가 되니까 그걸 좀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래서 밀턴 프리드만의 생각은 그래 그러면 네 얘기를 좀 수용하겠다. 이 유통 속도가 이자율이 조금 영향을 받는다고 하지 뭐 이렇게 좀 수용을 한 거예요. 근데 당연히 유통속도랑 이자율은 어떻게 돼요? 관계가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면 경제가 좀 좋아지는 거잖아요. 약간 호황 느낌이 들면 돈도 빨리빨리 돈다고요. 우리가 이제 경제가 침체되고 힘이 없고 이렇게 되면 피도 잘 안 도는 것처럼 그럴 경우에 유통속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보통 경제가 호황일 때가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이거 두 개는 이제 플러스 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 유통속도는 빨라지고 얘가 분모에 있잖아요. 그럼 이거 전체 값은 떨어지니까 화폐 수요는 떨어진다. 그래서 이자율에 대해서
마이너스 요 이 자리 올라가면 이 자리에 대해서 마이너스라는 거. 그 원리는 그대로 똑같아요. 단지 이제 접근하거나 설명하는 게 차이가 날 뿐이죠. 그러니까 화폐 수요 얘기할 때도요. 케인즈든 고전학파든 무슨 뭐 다른 거든 전부 다 소득에는 화폐 수요가 플러스고 이 자리에 대해서 마이너스라는 건 다 오케이, 억셉트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요 화폐 수량설인데 신이라는 말을 붙여서 신화폐 수량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케인즈 얘기는 좀 얘기가 이제 달라지죠. 케인즈는 다르게 나와서 이제 유동성 선호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화폐를 유동성으로 봐서요. 유동성이 제일 높은 자산이 화폐다 해가지고요. 거래역 동기 화폐 수요,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는 플러스고요. 얘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그 원리는 똑같고요. 이걸 갖고 이제 좀 더 발전을 시키네요. 그래서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몰의 거래적 화폐 수요 이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몰의 거래적 화폐 수요. 그러니까 거래할 때도요. 화폐를 갖고 다니면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재고 자산, 재고 관리하는 것처럼 간주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되게 심플해요. 뭐냐면 화폐를 얼마나 보유할 것입니까? 평균적으로 보유하는 건데 이제 규모의 경제 때문에 루트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얘기했을 때는 책에서는 B라고 했나? 근데 이제 우선 첫 번째 국민 소득이 들어가려면 소득이 증가하면은 이거 화폐 수요는 증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Y가 분모에 들어가면 안 돼요. 분자에 들어가야 돼요. 이자율은 지금 마이너스 관계라고 있잖아요. 이자율과는 얘도 그렇고 그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자율이 분자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론이 나왔으면 학계에 완전 센세이셔널한 걸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노벨상 받는 천재가 분자의 이자율의 화폐 수요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하면은 둘 중에 누가 맞냐 해서 이게 맞으면 이 얘기는 다 폐기 처분돼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일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자율은 이제 분모에 되고 여기다가 이제 거래를 할 때 보면 여기 이제 거래 비용 이런 걸 이제 하나 더 집어넣었다 이거죠. 비용이 많이 들수록 이제 사람들 화폐 보유를 적게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뭘 강조한 거냐? 요거를 강조한 거예요. 뭐냐면, 거래역 동기 화폐 수요 얘기할 때 Y에만 영향받는다고 그랬는데, 이자율도 좀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현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비용, 요것도 이제 유통비용까지 고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좀 강조한 게 요거 보몰의 모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빈의 QE로는, 토빈의 포트폴리오 관련된 자산 선택이론은 요거를 조금 이제 강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케인즈는 채권 아니면 화폐만 보유한다라고 이제 두 개밖에 얘기 안 했는데 얘는 채권 이외에 또 여러 개를 가지고 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토빈의 투기적 화폐 수요 이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예산선에서 하는데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이거 할 때는 대체효과, 소득효과를 나타내는데 이자율이 상승한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미시나 이런 데 경제학에서요. 대체효과, 소득효과 하면 대체효과는 항상 우리의 직관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죄송해요. 대체효과다라고 하면은 대체효과는 우리 상식에 딱 맞는 거니까 이거 언제나 이자율과는 어떻게 돼요? 화폐 수요는 줄어든다고요. 그러니까 토빈의 자산 선택 이론에서도 대체효과는 언제나 소득효과가 문제인 거예요.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항상 대체 효과가 크게 되면 화폐 수요는 감소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소득 효과가 이제 발생할 때 문제인 거죠. 소득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 소득 효과라고 쓸게요. 그러면 이제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본드에 대한 수요가 이게 같은 방향이면 이게 플러스라고 하면 같이 이렇게 증가하고요. 그럼 얘는 화폐에 대한 수요는 채권이 증가하니까 감소하고요. 반면에 어떻게 표시할까? 이렇게 할게요. 소득효과인데 채권의 이 소득효과 때문에 늘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채권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 얘는 증가한다. 이렇게 해서 소득효과랑 대체효과가 이럴 때는 상관없는데 이럴 때가 이제 상충돼서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생각하실 때는
이 올해 문제, 작년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디테일하게 깊이 물어보는 문제는 관심 없어요. 것이니까 크게 물어보는 게 관심인데 혹시 나온다라고 해도요. 그냥 기본적인 상식 y의 플러스 방향이고 이 자리의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원칙만 쭉 생각하시면 문제 풀 때 다 이렇게 골라요. 단지 요거 토빈의 투자 이론, 투기적 화폐 수요할 때는 대체효과, 소득효과가 문제인데 대체효과가 우리 상식에 항상 부합하는 이론이다. 뭐 그것만 아시면은 다른 거 뭐 더 하실 것까지는 없지 않을까 해요. 자, 그래서 거기 내용을 한번 보시면 50번에 네, 우선 공식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공식은 알고 계셔서 1번 보물의 화폐 수요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근데 뭐 시험 문제 나온 적은 거의 없고요. 평균이라는 의미 때문에 우리가 2로 반으로 나눠서 이제 거기 루트 안에 2가 분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위 지문에서 보면 어떤 개인의 월급이 36만 원, 그 36만 원이 Y가 되는 거고요. 소득이니까. 자, 근데 매번 일정액을 은행으로부터 인출하면서 지출하는데 1회 인출할 때마다 200원의 비용이 소요된대. 그 200원의 비용이 이제 B가 되는 거죠. 이제 거래 비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금액의 평균 잔고에 대해서 1% 이자가 지급된다. 그게 이제 플러스 이자, R이 1% 되겠죠. 0.01. 자, 1회 얼마만큼 인출하는 게 좋은가? 뭐 그 공식에 넣으면 돼요. 근데 요즘 추세가 이렇게 공식해가지고 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스토리만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51번 볼게요. 51번 교환방정식 얘기하는 건데, 유통속도가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량이 3배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밑에 식을 보시면 M 대신 3M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실질 거래량이 50% 증가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T가 거래량 Y라고 해도 되는데, 바꿔주셔야죠. 1.1이 아니라 1.5로 바꿔주셔야 되죠. 1.5 T 이렇게 바꿔주시고, 물가가 얼마나 변했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100 넣고 하셔도 될 거예요. 통화량이 3배 됐으니까 M에다가 100 넣고 300 이렇게 바뀐 걸로 하시고요. 거래량이 100에서 1.5배, 거기 50% 증가했으니까 150 넣어가지고 P가 얼마나 변했나. 유통속도 그냥 1로 넣으시고 그렇게 뭐 해서 구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건 넘어가고요. 52페이지에 가보시면 보물의 거래적 화폐 수요 이론이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제 탄력성 구할 때 보시면 거기 공식 있잖아요. 보물의 화폐 수요 보면 52네요. 이것도 뭐 나올 가능성은 좀 그런데 이걸 이제 그 지수로 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표현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루트 2는 관심 없으니까 뺄게요. 상수니까 빼고 B의 2분의 1승이고요. Y의 2분의 1승이고요. R은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가격의 탄력성이 항상 마이너스 나오는 것처럼 이자율의 탄력성을 구하면 항상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서 마이너스가 나온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전부 다 우리는 탄력성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그 정명현 선생님 책에도 보면 탄력성 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나와 있어요. 여기 지수가 탄력성이 된다는 거 우리가 증명하기도 하네요. 그래서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화폐 수요 공급 했고 Y는 CIG 했으니까 이제 ISLM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근데 ISLM 문제가 사실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지겹게. 그래가지고 몇 개 이렇게 좀 풀다가 지겨우면은 잠깐 쉬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그래서 53번 한번 풀어보세요. 예, 뭐 핵심 체크 해설이 뭐 아무 생각 없이 직접 대입하자. 뭐 그래요. 생각 없이 그냥 하세요. LN 곡선식 대입하는 것처럼.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화폐 잔고가 이렇게 있고요. M은 100, P는 2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원래 식이 P는 M, P 지금 화폐 잔고니까 이게 뭐 화폐 수요를 나타내는 거겠죠. Y에 대해서는 플러스고 R에 대해서 마이너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거의 처음에는 요게 100이고 이게 2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식을 이렇게 해서 정리하니까 I로 돼 있는데 그냥 이자율 R로 그냥 하시죠. 뭐 익숙하게 하는 것처럼. 그럼 R은 R로 하면 이렇게 이거 잘못 썼네. 보니까
플러스 50이 아니라 마이너스 50 이렇게 돼야 되겠어요. 그쵸? 그거 해설에 2번에 그 마이너스를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저게 50이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넘어가죠. 얘네 위치만 이렇게 딱 체인지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림 자체가 여기가 y고 뭐 정확하게 그릴 건 아닌데 y가 빵일 때 이게 마이너스 50이니까 여기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r은 0.5y 마이너스 50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뭐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죠. 근데 거기 보니까 m을 100에서 110으로 증가시켰을 때 ln 곡선이 얼마나 이동하니 이렇게 했네요. 이게 충격이 바뀌었네요. 이게 110으로. p는 그대로인가 보죠? 그래서 변화한 거 계산해 보면 r은 0.5y는 그대로 있고요. 어떻게 되죠? 110이니까 55인가요? 110을 2로 나누니까 55 이렇게 되네. 그러면 이 마이너스 55 이렇게 되겠죠? 점점점점 돼서 뭐 이렇게 되겠네요. r은 0.5y 마이너스 55. 자, 문제에서는 ln 곡선이 얼마나 이동했는가? 답이 1번인데 그 1에 그 잘못됐어요. 오른쪽으로 1만큼이 아니라 10으로 바꿔줬어요. 10. 오른쪽으로 10만큼 이동한다. 그거 뭐 하려면 글쎄 뭐 우리 책에서는 어떤 값을 대입했는데 그럴 필요 없고 요거 찾으면 되죠. 뭐 r이 빵일 때는 이게 100인가요? 100. 요거는 얼마인데요? 이게 빵일 때는 110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옆으로 그냥 10만큼 이동했죠.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뭐 좀 낯설 수 있는데 그냥 뭐 별건 아니에요. 자, 54번 문제 볼게요. 이게 가장 스탠다드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54번. 자, 문제 보니까 아무튼 통화량을 얼마만큼 더 증가시켜야 되는가 뭐 이런 거예요. 확장적 통화 정책을 실시해서 균형 미소득을 60만큼 더 증가시키려고 한다. 복잡하군요. 뭐 우선 ISLM 해가지고 균형 미소득과 이자율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IS는 우리가 이제 Y는 CIG 거기서 푸셔야죠. Y는 CIG. 직접 대입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C가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이거 IS 하려고 그러니까 앞에 했던 게 안 나오는 게 IS 하면 이거 다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나오네요. 0.7Y I는 50-R 그 다음에 G는 10 끝? 생산물 시장의 균형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다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정리를 했더니 밑에 컨닝 없네. 하면 이게 R로 나눠주면 70-0.3 Y 뭐 이렇게 나와야 되나. 이게 IS식이에요. 그냥 이자율로 정리한 거예요. 일단 LM은 이제 화폐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화폐 수요 공급, 화폐 거기 보시면 공급과 화폐 수요 D라고 할까요? D가 스몰로 되어 있네요. 여기서 결정되는데 화폐 공급은 30이고요. 얘는 30이고 화폐 수요는 20 플러스 그렇게 있네요. 요걸 대입하시면 되겠죠. 20 플러스 0.2y 마이너스 r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ln 곡선은 이자율로 정리하면 어떻게 나오나 이건가? 모르겠네요. 0.2y 마이너스 10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두 개 갖게 놓고 풀면은 y랑 r을 풀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빨리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풀어보시면 지금 풀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이걸 놓으시면 0.5y는 80 이렇게 해서 58에 40 하니까 아닌가? 맞나? 이거 y 요거 그렇죠? 이게 160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22 이렇게 돼야 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이게 원래 이제 이렇게 세팅이 딱 돼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확장적 통화 정책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LM을 우측으로 이동시켰네요. 이렇게 LM을 우측 이동시켰는데 균형미 소득이 60만큼 더 증가한다고 하니까
요게 이제 220으로 더 증가하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얼마나 더 증가시켜야 되는가, 뭐 그거를 찾아내는 거네요. 어떻게 찾아내야 될까? 이거 좀 또 보면 또 그러네요. 뭐 이렇게 해야겠네. 그 220일 때 IS 곡선 상해에서 균형이니까 여기다 220을 집어 넣으시면 되겠네. 그래서 220 넣고 이 자리를 풀면은 여기 이제 4가 나오나 봐요. 4. 요거는 이제 끄집어낼 수 있고요. 그럼 새로운 LM은 통화량은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 새로운 LM은 MS 이게 구하는 건데 요거 대입하셔야죠. 20 플러스 0.2 요거 220 마이너스 저거 4 해가지고 푸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시간을 이제 많이 걸리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IS식 빨리 구하고 LM식 빨리 구하고 원래 균형값 있고, 원래는 이제 이렇게 통화량이 증가했을 때 국민소득이 얼마 증가하냐 이게 하는 건데 이제 좀 저자분은 좀 유치하니까 이만큼 증가하려면 통화량 얼마 증가하냐 거꾸로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패턴만 그냥 보세요. 다음 55번 네, 해보시죠. 지금 여기서 풀어보시죠. 여기서 55번. 그래서 천천히 한번 써볼 테니까 그냥 지금 하면서 그냥 바로 연습 시간 좀 줄여보세요. Y는 CI지고 화폐 LM 같은 거 ISLM을 우선 구하셔야 되겠네. 네, 그 연습하는 거예요. 해보시죠. Y는 C, I, G. 그러면 C는 우리가 아까 열심히 계속했던 거네요. 100 플러스 0.8 Y 마이너스 T. I는 150 마이너스 600R. 오케이. G는 200. 오케이. 됐네요. T가 하나 더 있네. T 한 번 더 가야 되겠네요. T는 0.5Y 0.5Y 이렇게 이게 정리하면은 IS겠죠. 정리 한번 해보시죠. 정리를 쭉 하시면 제가 결과 써왔는데 네. Y는 750 마이너스 1000R 이렇게 나온대요. 이게 이제 IS식이 되고요. LM식은 화폐 수요 공급이네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질적 화폐 공급과 화폐 수요 그거를 보셔야 되는데, 화폐 공급은 1000이네. 1000 P는 1이네요. 이거 1 그리고 화폐 수요 이것도 그냥 1 넣으시면 되겠고 1. 그 다음에 화폐 수요는 거기 주어진 값. 근데 기대 물가가 빵이네요. 그래서 얘는 2y 마이너스 8000인가요? 8000R 이렇게 쓰면 되죠. 파이 2가 제로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y랑 r로 돼 있고 1000 돼 있으니까 이거를 정리하면 이게 LN 곡선식인데 y는 4000 R 플러스 500 이렇게 쓰시면 돼요. 원래 책에 다 있는데 구하시면 되는데 그냥 좀 책 찾아보는 시간 단축시키시라고 이렇게 적어 드린 거예요. 요거 두 개 갖게 놓고 이걸로 푸시면은 풀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 1번이니까 균형이자율이 5%, 균형민소득 700 뭐 이렇게 나와야 되나 봐요. 아셨죠? 이게 얼마나 실수 없이 빨리빨리 하는가 그거 싸움이에요. 자, 56번 가볼게요. 이거 뭐 똑같네요. 셀프로 하시죠. 셀프. 편한 건 셀프. 자, 우리 57번 합시다. 57번이 뭐 새로운 건 아니지만 잠재 GDP가 1400이라고 돼 있으니까 뭐 그걸 좀 활용하는 거 한번 볼게요. 정부 지출을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 그것과 관련된 문제네요. 경제 구조가 이렇게 있을 때 잠재 GDP가 1400이라면 잠재 GDP에 도달하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얼마나 해야 되는가.
이러고는 지금 실제로 풀어봐야 되겠네요. 57. 정부지출을 증가시켜야 되는가, 감소시켜야 되는가. y는 CIG 거기에 먼저 대입을 해보시죠. y는 CIG, IS식을 우선은 구하셔야 되니까 각각의 대입을 쭉 해보시면 소비는 여기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지금 풀어보시라는 뜻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해보세요 할 수도 있는데 0.75 y-t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요 i는 10-25r이네요. g는 500이네요. 500. t 주어져 있네요. t는 400이네요. t는 400. 400. 이 IS식 구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IS식이 구해지는데 y는 3020-100r 이렇게 나오면 되나 봐요. LM을 구해 봅시다. 자, LM은 화폐 수요 공급이 같아질 때네요. 거기 뭐 간단히 있네. 그러니까 화폐 공급은 이렇게 쓸까요? 하는 김에 공급과 화폐 수요가 같아질 텐데 화폐 공급이 지금 500이에요. 500. 화폐 수요가 300 플러스 0.2y 마이너스 20r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걸 놓고 푸시면 LM 나오죠. LM식. 그래서 LM식을 풀어보면 y는 100, 1000인가? 1000 플러스 100r 이렇게 나와야 되나 봐요. 요거 두 개 하면 이제 균형 국민소득하고 이자율을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풀었나 보니까 y가 2010? 그리고 이자율이 무슨 10.1 이렇게 나와야 되나? 그런가 보네요. 그래서 이게 IS고요. 이게 LM인데 지금 y가요 2010 이렇게 나오고요. 이자율이 깔끔하게 떨어지진 않네요. 10.1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균형국민소득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잠재 GDP가 1,400이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잠재 국민소득이네요. 그래서 YF가 이게 지금 1,4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이제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럼 1,400일 때 정부 지출 얼마나 줄여야 됩니까? 그러면 IS를 이만큼까지 줄여야 된다는 거죠. IS를 이렇게. 뭐 이걸 구하시오 이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정부 지출을 이제 모르는 물음표 이렇게 X 또는 G라고 나와도 되고요. 그리고 1,400을 요 LM식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요 1,400 하면은 이게 400이 돼야 되니까 이자율이 4가 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율 4%랑 Y 1,400을 IS 곡선식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G를 미지수로 놓고 그냥 푸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패턴만 그냥 한번 보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잠재 GDP보다 보통은 이제 미달하는 경우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더 과잉되는 경우 그랬을 때 얼마나 줄여야 되는가 뭐 그걸 가지고 문제로 만드신 거예요. 자, 58번도 우리 셀프 하시고요. 똑같아요. 달라질 거 없고요. 59번도 똑같아요. 그냥 연습하는 거라 보시면 되니까 연습 문제가 많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 제일 복잡한 문제 하나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에 60번부터는 이제 뭐 똑같은 건데 그 구축 효과라고 돼 있잖아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60번 이렇게 봅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케인즈의 생각은 이거예요. 케인즈의 생각은 Y는 C, I, G 이렇게 있으면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킨단 말이죠.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게 되면 얘가 이제 효과를 발휘하고요.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세컨더리 효과로 이제 소비가 더 증가하거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투자도 유발 투자를 가정하면 또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국민소득이 왕창 몇 배 이상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게 이제 승수 효과. 요걸 트리클 다운 이펙트도 이거예요. 근데 고전학파 뭐 주로 이제 통화주의에 해당하는 건데 걔네들은
CI에서 여기 이자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G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자율에 영향을 안 받는 상황이죠. 그래서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게 되면 국공채를 발행해서 주로 하게 되면 이제 이자율을 약간 증가시키고요. 민간의 투자를 깎아먹게 되니까 정부 지출 증가시키는 효과가 어느 정도 상쇄돼서 국민소득은 증가하겠지만 약간 미미하게 줄어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게 Y고요. 이게 이자율이 있으면 이게 IS네요. 정부 지출 증가시켰으니까 IS를 우측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IS를 이렇게 우측 이동시키네요. 근데 만약에 이자율이 변함이 없다라고 하면 그럼 여기 제로점에서요. 점점점점점 이자율이 변함 없으니까 균형민 소득은 이만큼까지 증가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케인지안의 크로스 다이어그램에 의해서 승수배만큼 이게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승수배만큼 정부 지출 증가시킨 만큼 국민 소득이 사실은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ISLM 특히 화폐 시장이 또 이자율에도 영향을 주니까 이게 이제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소득의 일부를 뺏어 먹어요. 그래서 국민 소득의 일부가 이만큼 줄어드는 거. 이걸 이제 구축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지금 이 문제는 바로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부 지출 앞에 거랑 같이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정부 지출을 200만큼 증가시켰을 때 국민소득이 얼마만큼 감소가 되겠는가 뭐 그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구축 효과의 크기 요거를 찾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시고요. 그냥 거기 before after 해가지고 그림 나와 거기 결론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61번은 뭐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위 문제에서 앞에 거랑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밑에다 넣을까 하다가 그냥 한 바닥으로 해놨는데 민간의 투자는 얼마나 감소할까? 민간의 투자가 그 앞에 문제 그 셀프한 문제 있잖아요. 거기서 보시면은 어디 갔어요? 59번 문제 가보시면 민간의 투자 함수가 두 번째 줄에 180-20R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투자가 얼마나 감소하는가 그 식에 대입을 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자율이 뭐 이렇게 4%에서 8% 상승하면 투자는 얼마나 줄어드나 그거 찾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똑같은 거니까 넘어갑시다. 다음 62번 가볼게요. 62번은요. 이것도 셀프로 할게요. 두 번째 줄에 가보시면 잠재 GDP가 만이래요. 아까는 여기 1,400이었었는데 이게 과도하게 됐으니까 이걸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정부 지출을 조정해서 잠재 GDP에 도달하려면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니까 약간 그보다 좀 모르겠네. 더 적을 수도 있고 증가 감소니까 또 역시 오버할 수도 있네. 그러니까 이 문제랑 사실 똑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균형민소득 구에서 잠재 국민소득보다 넘어가면 이걸 줄여야 되고 역시 요거랑 이자율 이용해서 요거 값 찾아낼 수 있고요. 그거를 이제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의 문제니까 반복해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63번 문제는 문제는 좀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데 산수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이게 내가 수학을 못해서 그게 아니라 y는 CIG에다 집어넣어 가지고요. 그냥 푸는 거예요. 그렇죠? 뭐 간단한 스토리만 보세요. 스토리만. 63번은 내용 한번 보세요. 63번은. 거기 보니까 정부 지출과 조세 모두 100이며 통화량은 900이다. 근데 정부 지출이 20만큼 감소할 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IS랑 LM이랑 이렇게 있어요. 근데 IS를 이렇게 20만큼 감소하게 되면 국민소득이 이렇게 줄어든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앙은행이 국민소득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럼 지금 요걸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0에서 지금 1 상태로 이렇게 왔는데 통화량을 증가시켜야 되잖아요. 증가시키면 LM이 우측 이동하겠죠. 그래서 LM 우측 이동 이전의 국민소득을 달성하기 위해서 2점으로 가기 위해서 LM을 통화량을 얼마나 이동시켜야 되냐. 뭐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점 바뀐 거, 요점 뭐 이렇게 찾아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그림 어떻게 컨트롤해서 다뤄야 할 것인가만 보이면은 그냥 돼요. 그거는 아셨죠?
자, 다음에 64번부터는요, 이제 물가지수랑 뭐 실업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건 잠깐 쉬었다 합시다. 그래서 실업하고 물가지수에서 마무리 쭉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장이 나와요. 그래서 경제성장도 나오는 패턴이 좀 정해져 있으니까 중요한 문제만 좀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국제무역론 나오는데 그게 조금 복잡하긴 해요. 그래서 국제무역론만 좀 넘어가면 그냥 이제 거시도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